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채널에서 많은 사연을 들었는데 그중 재밌는 건 역시나 시댁 이야기 같아요. 며느리라면 다 같은 마음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시댁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엄마가 임신 중에 통신공사를 하셨는데 전봇대에 전기선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했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모녀는 엄마의 고향인 한 지방에서 지냈고 엄마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제가 6살 때까지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아버지가 계신 산소를 찾아갔는데 6살 되던 해에 버스가 아닌 엄마의 차를 타고 갔답니다. 아버지 산소에 도착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저희 뒤를 달려오던 4.5톤 트럭이 과속으로 사고를 냈고 저희 모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엄마는 목뼈를 다치셔서 전신마비가 됐고 저는 아버지가 구해주셨는지 다친 곳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가 크게 다쳐서 장애가 생겼지만 목숨을 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에 누워서 지내게 되면서 저희 모녀는 먹고 살 길이 힘들어졌어요. 아직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저는 주변에서 고아원으로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엄마와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엄마의 옆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 모녀는 빈곤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여러 기부자들과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근처 교회 목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입에 풀칠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엄마의 대수변을 제가 받아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더러 고아원에 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선주야,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똥오줌 받아주면서 살 거니? 이제 그만 엄마 요양원에 보내고 너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지내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야. 이만하면 다 큰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소리를 해. 아마 너무 큰 애가 왔다고 받아주지도 않을걸? 그리고 엄마 대소변 받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도 내가 아기 때 기저귀 갈아줬을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비긴셈 치라고. 아휴, 우리 딸이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심하다. 내가 네 얼굴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시리다고. 엄마, 지금은 나랑 같이 살자.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힘들고 엄마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 요양원에 보내드릴게. 매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보내드리겠다고. 아셨죠?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 선주야. 그렇게 엄마와 저는 떨어지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학교는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게다가 주식인 쌀을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모든 지원이 거짓말처럼 싹 다 끊겼어요.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자 다른 소녀 가장들에게 지원이 돌아갔는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규모도 조금 크고 월급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아서 한 곳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죠. 엄마와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갔답니다. 강사는 2번이 바뀌었고 제가 40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엄마의 몸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사설 구급차를 여러 번 불러 병원에 가 합병증 치료를 받았는데 이젠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만 했죠. 약물 치료와 24시간 돌봄을 받으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니 그 시간에 외롭고 아픈 걸 견뎌야 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집도 살던 집 그대로고 일터도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제 인연을 만나게 됐답니다. 제가 모태솔로라서 남자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이가 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줘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편지 내용은 출장을 내려와서 식당 종업원인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매주 일부러 내려와서 저를 보고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죠. 보잘것없는 제 얼굴을 보러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기분도 좋았고 그 남자에게 바로 호감이 생겼답니다. 결국 그이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 연애도 시작했어요. 제 나이 40살에 첫사랑이 찾아온 거죠. 반년 동안 저를 보러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와 따끈따끈한 연애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청혼을 받게 됐어요.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 가장으로 자랐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이 앞서 상상도 못한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저보다 8살이 많은 그이는 결혼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선주야,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난 결혼한 적이 있어. 전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5년 전의 일이지. 그리고 나에겐 아들도 하나 있어. 아주 귀여운 녀석이지. 내가 애 딸린 호랩이라는 걸 밝히면 자기가 도망칠까봐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이런 나 받아줄 수 있겠니? 너무 늦게 고백해서 미안해. 오빠가 결혼한 적이 있었구나. 전처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 아들 키우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근데 오빠, 그런 건 상관없어. 나를 사랑해준 남자는 오빠가 처음이고 앞으로 그럴 거야. 오빠를 놓치면 다신 이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전처와 사별한 것도 아들이 있는 것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정말? 선주야, 고마워. 어려운 고민일 텐데 이렇게 바로 대답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야. 그래서 그이와 결혼하기로 하고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멋진 남편감을 엄마한테 소개해드렸죠. 당연히 엄마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한 게 미안하다며 이제야 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예비 남편은 앞으로 저희 엄마의 치료비와 요양원 입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을 그이가 대신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전 감사하게 받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대저택에 시어머니와 그이와 아들이 셋이 살고 있었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자란 것과 못 배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답니다. 영철아, 이런 여자랑 꼭 재혼해야겠니? 누가 봐도 네가 아깝잖아. 난 네가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와 재혼하면 좋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착한지 모른다고요. 게다가 초혼이라고요. 나 같은 놈을 받아준 감사한 여자라고요. 집안이나 학력 같은 건 다 부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결혼 축복해 주세요. 아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냐? 어머니,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 내린 일이에요. 전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그이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건 하나를 걸었답니다. 그래,
영철이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 애미가 더 뭐라 하지 못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거야. 난 손자 없이 못 사니까 니들도 들어와 살아라.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재혼이고 이 사람은 초혼이라고요. 그런데 시집살이 시키겠다고요? 왜 이렇게 놀라고 그러니? 누가 평생 살자고 했니? 우리 손자가 조금 더 커서 할머니 손이 필요 없을 때까지만 살자. 내가 100번 양보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희도 내 제안 받아 주거라. 그이는 난감해하며 시어머니를 설득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시집살이를 해도 좋다고 대답해 버렸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살아볼게. 어머님이랑 오빠 아들 성훈이랑 친해지고 잘 지내고 싶어.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니까 나도 살아보고 싶어. 그게 정말이야? 선주야, 고민이라도 해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돼. 아니야, 벌써 결정했어.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도 되고 싶고 성훈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이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면 좋지 않겠어? 당신 진심이야? 이러면 내가 더 염치 없는 놈이 돼버리잖아. 아니야. 당신은 하늘이 내게 준 보물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보자.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 그이 내조만 하기로 했는데 뭐 어차피 주부로 살기로 한 거 시집살이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신마비인 친정엄마를 수십 년 모셔봤는데 시집살이를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몇 주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님은 기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오전 청소, 점심 준비, 그리고 또 대저택 마당 관리 등등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모두 소화했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어머님도 제 살림 솜씨에 놀라셨는지 확인하고 또 하시면서도 지적을 못 하셨어요. 저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고 싶으신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이가 집에 오면 집안일을 자신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민망한 일이 자주 벌어졌는데 신혼부부인 저희가 방 안에서 사랑을 나누려거나 나누는 중에 문 밖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아가,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물수건 좀 하나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지금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이는 저를 놓아주지 않고 그냥 가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말씀을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물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앓는 소리가 그칠 때까지 시어머니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또 하루는 남편과 절정에 다른 사랑을 하던 중 시어머니의 괴성이 들려왔어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여보, 집에 누가 들어왔나 봐. 얼른 나가보자. 우리 집 담벼락이 높아서 도둑은 못 들어올 텐데 누가 들어온 거지? 저희 부부는 헐레벌떡 뛰어나가 시어머니 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아닌 시어머니의 잠꼬대였습니다. 불을 켜고 놀란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꿈을 꾸셨나 봐요. 아유, 그래.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날 겁먹게 했다. 아이고, 가슴 떨리고 무서워 죽겠네. 새아가, 오늘 밤은 나랑 있으면 안 되겠냐? 이 노인네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다. 네? 꼭 그래야 할까요? 그냥 꿈을 꾸신 거잖아요.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떡하냐? 그리고 매일 이 서방이랑 자는데 하룻밤은 나랑 자도 괜찮잖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편히 쉬세요.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건 말고도 때때로 저희 부부 사이가 사랑 나누려고 하면 방해를 심하게 하셨네요.
아무래도 남편을 저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마마보이였어? 뭐? 무슨 마마보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왜 그렇게 우리 둘이 있는 걸 싫어하시지? 꼭 당신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아니야. 그냥 엄마가 연세가 들면서 애처럼 변하신 모양이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미안해. 그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한두 마디 하고 대화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한편 5살 의붓 아들은 저를 잘 따라줬습니다. 애교도 많고 저에게 엄마 소리를 해주며 사랑을 주더라고요. 눈을 보면 남편과 똑같아서 아주 선하고 착한 아이로 보였죠. 그렇게 남편과 아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집에 둘이 남게 되는 순간부터는 몸이 조금 힘들었네요.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며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을 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심하게 부리셨습니다. 집안일 말고 어이없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너 말이다. 오늘 할 일이 좀 많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해야 하니까 100인분 식사량을 준비해라. 교회 점심 준비요? 어머님, 교회 식사는 거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나도 봉사활동 하는 거야. 네가 교인들에게 줄 반찬들과 국을 만들어라. 집에 들통도 많고 반찬통도 많으니까. 그리고 모두 집에서 만들어서 네가 직접 날라야 해. 너 운전할 줄은 알지? 어머님, 아니 음식을 여기서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라고요? 그 많은 음식을요? 아이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봐라. 내면 세워주는 일이니까 음식 맛없으면 큰일 난다. 알겠니?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고마운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고 시킨 일을 했습니다. 교인 10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 했는데 새벽 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로 음식을 날라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교회에 젊은 남자들이 와서 옮기는 걸 도와줘서 무사히 음식을 교회에 가져갔네요. 음식 맛은 괜찮아서 시어머니가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시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교회에 데려갈 법도 한데 일만 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어릴 적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나가고 싶어요. 아서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내가 왜 교인들을 안 불렀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르자고 하셔서 안 부른 거 아닌가요? 너도 참 눈치가 없다. 너를 교인들에게 소개해주는 게 쪽팔리니까 안 부른 거야. 생각을 해봐라. 지방에서 식당 일이나 하면서 무식하게 사는 너를 우리 집안으로 들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 거 아니니? 에휴, 못 배워서 그런지 눈치가 더럽게 없구나. 어머님, 교회 나가는 게 학벌이랑 직업이 훌륭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야, 교회도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다들 엘리트라고. 네가 거기서 내 며느리라고 하면 난 면이 안 서서 교회에 못 다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 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가 창피하다며 교회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역시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죠. 여보, 집에 무슨 일 없었어? 그럼 별일 없었지. 잘 지내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진급하자마자 출장이 많이 잡히네. 다음 달엔 3개월짜리 출장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쩌긴 뭘 어째. 당연히 가야지. 당신 발전해 나가는 것 중 하나인데 그걸 고민하면 쓰겠어? 아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랑 지내는 거 불편하고 힘들지? 아니야, 힘들긴. 나 소녀 가장인 거 잊었어? 어머님이랑 지내는 건 하나도 안 힘들다고. 성훈이도 나를 아주 잘 따르고 말이야. 그래서 더 고맙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새엄마를 무척 잘 따르고 좋아해서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 달에 내가 마음 편히 출장 갈 수 있는 건 모두 당신 덕분이야. 그래도 집에 무슨 일 생기거나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바로 한국으로 날아올 테니까. 아이고, 됐네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집안일로 불러들일 수 있겠어? 여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남편은 한 달 뒤에 3개월간 미국 출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로서는 너무 아쉽고 서운한 일이지만 그이가 잘 되는 일이니 응원해주면서 보내줬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교회 식사를 지원하라면서 저에게 일을 시켰고 집안일 말고도 무척 곤란한 일을 시키셨어요. 저더러 무언가 배달이 왔다면서 대문을 열어주라 하셔서 나가봤더니 글쎄 제 키만한 나무 수십 그루가 실린 트럭이 보였답니다. 마당으로 모두 옮기자 배달하신 분들은 떠나셨고 시어머니가 그 나무들을 모두 저에게 손수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거 정렬 잘해서 심어라. 오와 열 맞춰서 딱딱 심으라고. 알겠니? 어머님, 아니 이걸 저 혼자 하라고요? 그럼 너는 이 시어머니한테 삽질시키려고 그랬냐? 당연히 너 혼자 해야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호들갑이야? 앞마당이랑 뒷마당에 똑같이 예쁘게 심어야 한다. 결국 저 혼자 창고에 있던 삽자루를 가지고 나와 땅을 팠고 나무를 하나하나 힘들게 심었습니다. 어찌나 힘들던지 모든 나무를 심자 온몸이 뻐근하고 아파서 몸살이 났어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교인들을 위해 간식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늦은 밤 감 3박스와 사과 4박스를 깎게 하셨어요. 일회용 접시에 감, 사과, 딸기 등 과일을 예쁘게 담아서 랩으로 치웠죠. 이 밖에도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시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부리셔서 정말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굳은 일 시키시는 건가요? 저 좀 이제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예쁘게 봐달라고? 이게 아주 웃기는 애네. 야,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다고 끝까지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니? 난 아들놈이 하고 싶다는 걸 시켜준 것뿐이야. 그리고 실증 나서 널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제가 그 이와 이혼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죠?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정말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이게 우리 집 시집 왔다고 진짜 뭐가 된 줄 아네? 야, 난 너 같은 무식한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 않거든? 차라리 내 아들이 혼자인 게 낫겠단 말이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 묵묵히 다 했고 그이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화낼까봐 제가 입 다물고 있다고요. 당연히 입 다물어야지. 만약 네가 고자질했으면 넌 지금 여기 내 앞에 서 있지도 못해. 당장 쫓아냈을 테니까. 그럼 할 말은 다 한 거지? 네가 나한테 실컷 대들었으니 그럼 바로 선물을 주마. 지금이 11월인 건 알지? 김장할 시기가 왔단 말이야.
난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까지 김치 나눠줄 생각이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했는데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시어머니는 더 크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이틀 뒤 배추 500포기를 배달시켰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에서 김장하면 냄새배고 어지러워지니 마당에서 하라고 하셨어요. 날씨가 춥다고 말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당에 돗자리 10개를 깔고 그 위에 배추를 옮겨서 다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면서 감시하셨습니다. 야야, 머리카락 떨어지겠다. 머리에 뭐 좀 쓰고 해라. 그리고 마스크도 하고. 넌 왜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버무리냐? 그 양념장이 다 돈이야. 흘리지 말고 똑바로 해. 어머님, 너무 추워요.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씨가 이 정도면 푹 한 거야. 총구석에서 살다 온 애가 무슨 추위를 그렇게 타니? 이거 다 하려면 모레까지 시간 주면 되겠지? 시간 딱 맞춰서 끝내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김치 돌린다고 전화 다 해놨으니까 시간 약속 꼭 지켜라. 아이고, 나는 뼈가 시려서 들어가야겠다. 그럼 똑바로 일해라. 그렇게 저를 마당에 버려두고 혼자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500포기의 김치를 사흘 만에 다 끝냈답니다. 혼자 그 많은 양을 한 건 인생의 처음이어서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 방에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뭔가 날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갈기신 거였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뺨을... 야, 내가 너 때문에 개망신 당했어. 김치 맛을 왜 그따위로 한 거야? 네? 김치 맛이 왜요? 어머님이 간 보실 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야, 내가 친구들 불러서 한 통씩 주려고 했는데 다들 싱겁다고 난리다. 그래서 네가 한 김치는 보육원이랑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다시 500포기 해야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 그 많은 김치 하느라 온몸이 아프다고요. 그걸 또 하라뇨. 얘 좀 봐라. 내가 너 때문에 약속 못 지킨 여자가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힘들다고 떼를 쓰는 거냐?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라. 배추 500포기가 곧 도착할 거라고. 어머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다시 한번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짝소리가 나면서 눈앞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던 겁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싫으신 거예요? 야, 그걸 말로 설명해야 하냐? 그냥 너라는 존재가 싫어. 왜? 뭐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못하겠니? 그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뭐 어떡해,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까? 아니에요. 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널 얼마나 더 힘들게 해줄지 기대해 보라고. 학을 떼고 이혼해달라고 사정하는 날이 오도록 해주마. 저는 다시 이를 악물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성치 않아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답니다.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들었네요. 인연이 굼떠가지고 이깟 김장을 일주일 내내 하냐? 넌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니? 어머님, 배추 절이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맛도 좋을 테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한 입 드시더니 욕은 하지 않으셨고 대충 먹을만 하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김치 배달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김장을 해서 손수 집 앞까지 대령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김장해서 차로 배달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남편을 생각하며 가만히 참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 김치를 돌렸고 다시 집 마당으로 가서 배달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몇 교인들이 직접 가지러 온다고 해서 잠시 마당에 기다리기로 했어요. 김치통을 세어보니 많이 남는 것 같아 김치 한 통을 따로 하나 빼놨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요양원에 계신 엄마한테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달려나오며 욕설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김치 한 통을 왜 빼놓는 거지? 이건 저희 친정엄마 가져다 드리려고요. 뭐가 어째? 친정엄마? 너 지금 돌았니? 내가 시중에서 가장 질 좋은 배추를 받아왔는데 이걸 네 애미 가져다 주겠다고? 이 도둑년아! 당장 그 김치 내놓지 못해? 도둑년이라뇨? 어머님, 이거 제가 다 담갔잖아요. 김치 한 통 정도는 친정엄마 드려도 되잖아요. 이 도둑년이 남의 김치를 훔치고도 뻔뻔하게 말대답하고 지랄이네? 너 안 되겠다. 그 김치통 가져와 봐라. 당장! 네, 알겠어요. 그냥 돌려드릴게요. 친정 엄마한테 드리지 않을 테니까 도둑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빼돌린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한 포기의 김치를 잡고 꺼내셨어요. 그걸로 뭘 하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근데 웬걸 그 김치로 제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억센 김치가 제 얼굴에 채찍처럼 꽂혔고 양념장이 눈, 코, 입으로 들어가며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워. 너무 매워요. 맛이 어떠냐? 맵지 이년아. 그러게 왜 내 김치를 훔치고 지랄이야? 네가 빼돌리려고 한 김치는 오늘 이년한테 다 써주마. 고개 들어. 아직 네가 훔친 김치가 남았으니까. 시어머니는 연타로 제 머리와 얼굴에 김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비비고 기침을 심하게 했답니다. 그때 대문 안으로 교인들 몇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김치 싸대기를 맞는 걸 다 보셨는지 크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웃으시며 별일 아니라고 변명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회에 출장 오신 목사님이시군요. 사진보다 100배는 미남이시네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그 김치는 다 준비됐습니다. 제 며느리가 김치를 나르다가 엎어버려서 얼굴에 쏟아버렸네요. 얼른 들어오셔서 김치 가져가세요,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은 많이 놀라 움직이지 않았고 지방에서 왔다는 목사님은 제 얼굴을 빤히 보더군요. 그러고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선주 아니냐? 전신마비 어머니 모시고 살던 소녀가장 선주 맞지? 네? 저를 아세요? 잠시만요. 얼굴 좀 다 닦고 눈을 뜨고 볼게요. 저는 휴지와 옷으로 얼굴을 대강 닦아내고 저를 부른 목사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엄마한테 여러 차례 기부해주던 동네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김은우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 선주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서울로 시집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여기서 보는구나. 야, 세상 참 좁구나. 목사님, 제가 엄마 모시고 사느라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 무슨. 난 네가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주님께도 너에 대한 기도를 자주 드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구나. 김치로 얻어맞고 사는 걸 보니 내 가슴이 아프구나.
네? 아, 이거요? 오해세요. 저희 어머님이랑 김치를 나르다가 뒤집어 쓴 거예요. 진짜 그런 거냐? 너 문제없이 잘 사는 건 맞는 거니? 그렇다니까요. 5살짜리 아들도 생겼고 이런 큰 집에서 살게 되니 인생 성공한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야 내가 더 할 말이 없지. 선주야, 이번 주 금요일에 교회 나와라. 내가 초대된 목사니까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주렴. 와, 목사님 멋지세요. 이제 서울까지 설교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꼭 나갈게요. 어머님, 저희 같이 교회 갈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러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김치를 가지러 젊은 교인들이 와서 배달을 해줬고 무사히 그날 밤을 넘겼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교회로 데려갈 생각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였으니 계속 인상만 쓰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교회 가서 고개 숙이고 예배드려라. 괜히 나대지 말고 얌전하게 입 다물고 있다가 중간에 내가 나가라고 하면 먼저 집으로 와라. 알겠니? 네, 저도 길게 있고 싶진 않아요. 김은우 목사님 뵙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설교만 끝나면 바로 나올게요. 그래서 저희 고부는 사람 많은 교회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중간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따라 불렀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입 다물라고 하는 바람에 멈추고 말았어요. 30분 동안 성가대의 찬양과 기존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고 기다리고 있었던 제 은인인 김은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김은우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바로 우리 가슴에 있는 사탄을 없애자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도와준 소녀 가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친구는 평생 전신마비인 모친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나이 40이 돼서야 제 짝을 찾아서 서울로 시집을 왔죠. 근데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이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미지도 좋고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 그 집사님이 이 교회에 김치를 나눠준다고 해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소녀가장 친구에게 김치 귀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께 여쭤보니 그 집사님이 이중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앞면과 뒷면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겉으론 전사인데 속내는 사탄인 거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서 벗어나라고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교인들은 웅성웅성대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던졌고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답니다. 그리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하실 때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가셨어요. 이에 저도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요. 넌 따라오지 마. 이 나쁜 년. 감히 나를 개망신시켜? 두고 봐라. 넌 내가 이혼시키고 끝장낼 거야.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화 푸시고 같이 가요,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충격에 제 얼굴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시댁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셔서 대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저는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하시며 꺼지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이 집에 발 못 붙일 거다. 내가 아들한테 연락해서 니년이랑 헤어지든 나랑 인연을 끊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할 거다.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오늘 일은 어머님이 김치 싸대기를 날리신 걸 사람들이 봐서 생긴 일이잖아요. 평소 저를 아껴주고 그러셨다면 애초에 망신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니년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나는 이제 너 때문에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됐어. 다 정리하고 떠날 거야. 내 손자하고 아들하고 해외로 가서 살 거라고. 제가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교회 예배가 끝났는지 걱정하던 목사님과 집사님들 몇 명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이성을 잃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며 저에게 사과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라니. 당신은 2달 만에 보는 남편이 반갑지도 않은 거야? 출장 빨리 끝나서 돌아왔어. 일부러 놀라게 해주려고 전화도 안 하고 왔지. 근데 별로 기쁘지 않은가 보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시지? 그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들이고 이분은 내가 어릴 적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야. 어머님 교회에 설교하시려 출장 오셨다가 만났어. 그분? 당신이 말한 적 있었잖아. 그 쌀이랑 먹거리도 지원해 주셨고 현금 모아서 기부해 주셨다는 분 맞지? 맞아.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저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하던 모진 시집살이를 다 털어놨죠.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부려먹었어? 교회 식사 준비에 500포기 김장을 2번이나 시켰다고? 그거 말고도 더 많겠지.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겠어. 여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셨어. 어머님? 됐어. 이제 그런 거 없을 거야. 내가 오늘 결단을 내리겠어. 그이는 무슨 결단을 내리려는 건지 초인종을 눌러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오세요! 더는 못 봐줍니다. 나오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대문을 열고 화를 내시더군요. 영철이, 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애미가 망신당하고 왔다는 걸 알았으면 네 철을 혼낼 것이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쳐? 어머니, 아니, 장모님, 더는 못 살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저는 모자 관계로 지내는 게 어렵겠어요. 그동안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셨다면서요? 남편이 시모를 장모라고 부르길래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이가 부연 설명을 해주더군요. 장모님, 전처가 세상 떠난 게 제 탓이라면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을 때 거절했어야 했나 봅니다. 이렇게 엄한 사람까지 힘들게 하시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야? 이서방,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내가 아들 같아서 같이 살았더니 이제 와서 쫓아내겠다고? 장모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선주 만나기 전에 제가 사귀던 애인이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장모님이 회방 놓으신 거죠? 장모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으니 더는 같이 못 삽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서방, 자네 진짜 1억이야? 내 딸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전처가 암으로 투병할 때 전 할 만큼 했어요. 회사 휴직하고 3년 동안 수발 들었어요. 그깟 수발 들었다고 할 만큼 했다는 소리라는 거야? 내 딸이 자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린 거라고?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전처는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한 일도 없었고요. 장모님, 그동안 제 아들 성훈이 때문에 인연 끊지 못하고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는데 더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아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 손자를 빼앗아가겠다고? 여자한테 홀려서 나를 버리겠다니 아주 못된 놈이었구나.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잘해주셨다면 끝까지 어머니로 모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전 지금의 아내를 위해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장모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사람 시켜서 짐 빼드릴 테니까 지내실 곳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지금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전 장모라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놀라워서 저와 목사님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는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금세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러니? 이 애미가 질투가 나서 실수 조금 한 거잖아. 내가 새애기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도록 할게. 아유, 그러니까 화 풀고 다 같이 집에 들어가자. 아니요, 싫습니다. 제가 싫어서 안 되겠어요. 장모님, 당장 나가세요. 아, 영철아. 아이, 아들아. 너 이럴 수 있는 거야? 날 그냥 내쫓겠다니. 하루아침에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냥이라뇨. 전처의 보험금 모두 장모님이 가져가셨고 저한테 받아간 돈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정말 그냥 나가라는 소리야? 야, 그 돈은 진작에 다 썼지. 자네 덕에 호강하려고 사치 부리고 놀러 다녀서 남은 게 없다고. 제가 드린 게 3억이고 전처 보험금이 5억이 넘을 텐데요. 도박이나 남자한테 쓴 거예요? 아니, 뭐 어디에 쓰셨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알아서 사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겁을 먹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이와 저에게 두 손을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들, 미안해. 새아가 내가 잘못했다. 널 무시하고 괴롭힌 건 모두 잘못했어. 엊그제 김치로 싸대기 날린 건 정말 큰 실수야. 미안하다, 아가. 네가 날 용서해야 내 아들이 용서해주지 않겠니? 얼른 내 사과 받아주겠다고 대답해 주렴. 얼른! 시어머니도 아닌데 제가 왜 받아줘야 하죠? 전 어머님한테도 화가 나고 남편에게도 화가 납니다. 제가 전 장모를 모시고 살았으니 부하같이 민다고요. 얘야, 나랑 아들은 모자지간으로 지냈으니 내가 네 시어머니가 맞아. 아가,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라.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제 남편 말대로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 두 다리를 잡더니 넘어뜨리더군요. 그리고 제 배 위로 올라타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 우라질려나! 네가 감히 나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가만 안 둬. 네 년을 쫓아내고 다시 아들이랑 내가 이 집에서 잘 지낼 거야. 너만 없으면 된다고. 아, 그만 좀 해요, 아줌마. 누가 봐도 아줌마는 이제 끝이에요. 끝난 싸움이란 말이에요. 닥쳐. 난 절대 못 나가.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시어머니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발광하자 제 남편과 목사님이 팔 하나씩을 잡고 저에게서 떨궈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들이 찾아왔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시어머니가 남남이니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남편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왔지만 남편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오갈 곳 없는 노인들 쉼터에서 살기로 했다네요.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최후를 맞고 처량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저와 남편, 의붓아들 성훈이와 셋이 살다가 이젠 잠자리에 방해를 받지 않다 보니 금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지금은 성훈이와 지훈이를 키우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마지막 친정엄마의 소식을 전하자면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치료를 받으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끝까지 같이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꼭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